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공항 끝 그러나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JD 부장연구소 17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7월 FOMC 의사록 확인,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25%, S&P 500 지수가 0.72%, 다우존스 지수가 0.50%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공항 끝, 그러나 또 다른 위험의 시작. 어제로서 공항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리밸런싱 시작입니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입니다. 어제 기술주가 크게 떨어지는 와중에 애플은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오랜만에 1%가 넘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FOMC 회의록은 이미 예견했듯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매파적인 시각과 긴축의 속도 조절이라는 비둘기파적인 시각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만약 어제 나스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면 금리 인상이라는 매파적인 시각은 이미 예견된 것이니 긴축의 속도 조절이라는 비둘기파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해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연준의 의사록이 양쪽의 시각을 동시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그동안 거침없이 오르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 매파적인 시각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장이 떨어질 것에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고요. 잠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시장의 반응에 즉각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오늘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이라고 뉴스는 해설을 할 것입니다. 어제는 그 외에 별다른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정고점은 최근의 고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고점은 리밸런싱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최고점은 역사상 최고치의 고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점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고 말뚝박기를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어제 애플은 174.5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74.55달러죠. 리밸런싱 표인데요. 오늘부터 애플이 2.5% 이상 떨어진다면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리밸런싱에 써있는 비율은 애플을 파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오늘부터 떨어져 2.5% 하락 지점인 170.19달러 이 밑에까지 떨어졌다면 리밸런싱 10%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 이것은 이제 애플의 그 비중을 뜻하는데요. 애플의 10%를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5%가 더 떨어져서 165.82달러 밑에까지 떨어졌다면 이것은 종가 기준입니다. 애플을 몇 프로 팝니까? 20% 팔면 됩니다. 만약 다시 사는 것은 바닥 대비 2단계 오르면 사면 됩니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2단계 오르는 114.55달러 위에까지 올라가면 종가로 올라가면 그때 삽니다. 만약 오늘 애플이 올랐다면 정고점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표가 바뀝니다. 그러나 애플이 떨어지면 표는 현재 상태로 고정이죠. 만약 애플이 지속적으로 올라 사상 최고치인 182.01달러를 돌파하면 정고점은 최고점과 같은 용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말뚝박기인데요. 애플 최고점인 182.01달러입니다. 나스닥이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뜬다면 현재 애플이 어느 가격대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팔면 됩니다. 가격대를 확인하고 팔면 된다는 것이죠. 말뚝박기에 써있는 비율은 애플을 남겨놓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떴는데 172달러의 종가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기죠. 172.91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뚝박기는 10%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플을 10%만 남겨놓고 90%를 팔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현황은 애플 10%, 달러 90%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떨어져서 163.81달러 밑에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종가 기준이 아니라 장중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는 10%를 더 사서 애플이 20%, 달러가 80%가 됩니다. 따라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고 말뚝박기가 시작되면 자동 매수를 걸어놔야 합니다. 장중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입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리밸런싱 표와 말뚝박기 표를 숫자가 바뀔 때마다 정리해서 올릴 테니 애플이 떨어져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워렌 버핏은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을까? 투자 기재 버핏 옥시덴탈 인수 나서나 지분 20% 확대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석유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하 이제 옥시덴탈이라고 이제 제가 부를게요. 의 보유 지분을 약 20%까지 늘렸습니다. 20% 이상 늘리면 옥시덴탈의 영업이익을 벅셔 해서웨이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렌 버핏은 옥시덴탈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듯합니다. 지금은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에너지원에 있어서는 큰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람, 동물, 물, 바람, 화석 연료의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데요. 로마 제국에서 주로 인간의 근육으로 도로와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로마를 건설한 인간은 노예였죠. 로마 시대의 동력원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인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주 동력원을 동물이나 소나 말 등 동물로 쓰게 됐습니다. 이유는 동물이 사람보다 덜 먹고 덜 불평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생산성도 훨씬 좋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는 화전을 하는데 화전은 숲을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숲을 태우고 농사를 지으면 지력이 좋아 3년간은 잘 지어집니다. 그러나 3년 이후부터는 지력이 떨어지죠. 이때 소에 쟁기를 씌워서 밭을 깊게 갈고 씨를 뿌리면 농사가 잘 지어집니다. 이렇게 밭을 깊게 가는 것을 심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과 바람인데요. 소와 말 등 동물은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물레방아와 풍차를 이용하는 동력원으로 대체됩니다. 물레방아와 풍차는 바퀴를 돌려 곡물을 으깨고 왕겨와 밀가루를 분리하는 채를 흔드는 역할 등을 했죠. 그 다음이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입니다. 산업혁명은 석탄의 사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 동물, 물, 바람이 하던 에너지를 모두 석탄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범선을 통해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인도와 중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전까지는 비단길을 따라 낙타에 겨우 얹을 수 있는 향신료, 비단 등 가벼운 물건들이 주로 교육품이었는데요. 그러나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자 인도와 중국에서 목차, 홍차, 도자기 등과 같은 무거운 것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 비단길 끝에 위치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바다와 가까운 나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범선에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증기기관으로 대체되자 제국시대가 열렸는데요. 석탄은 증기기관을 돌려 대규모의 병력과 물자를 실어 원양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의 배는 무거운 대포와 병력을 실어 갈 수 있었기에 중국과의 아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요. 그러니 제국주의 시대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드넓은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부가 석탄을 통해서 유럽으로 흘러갔죠. 이후에 석탄의 시대가 가고 석유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1911년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이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는 영국과 독일의 군비 경쟁이 한창이었는데요. 처칠은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석탄보다는 석유로 전함의 연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유를 쓰면 석탄을 쓸 때보다 해군은 함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요. 게다가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져서 더 많은 군인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쓰는 함정은 연기가 나는 특성상 큰 바다에 있어도 쉽게 적의 잠수함에 노출되어 피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석유가 석탄보다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석유가 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자가 됩니다. 석유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해진 지역이 중동입니다. 따라서 20세기 이후 현재까지 석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는 어떤 때입니까? 화석연료에서 태양광, 바이오,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는 변곡점의 시대입니다. 이유는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워렌 버핏이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을까?
라는 질문을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인데요.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사람, 동물, 물, 바람, 화석연료로 오는 동안 에너지원은 비효율에서 효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에서 다시 친환경 에너지로의 변경은 효율에서 비효율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화석연료 퍼포먼스를 내려면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석유와 친환경 에너지를 대체할 연료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두 번째는 돈인데요. 비효율적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완료되려면 기존의 발전소, 전력망 등 인프라 시설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발전소, 전력망 등을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업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가 될 것이니 새로운 유전에 투자를 게을리할 것입니다. 요즘에 ESG라고 해서 화석연료를 쓰는 기업은 은행이 대출도 막습니다. 이래서는 더더욱 기존의 화석연료 기업이 새로운 유전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석유 등 기존의 화석연료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런 에너지 기업의 가격은 미래가 불투명해지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의 가격은 올라가니 영업이익은 높아집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높아졌으니 기업은 싸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번째는 천연가스인데요. 화석연료에서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석탄, 그리고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로 한 번에 가기 힘든 만큼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옥시덴탈은 천연가스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제재를 받으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은 더 뛰고 있습니다. 유럽의 난방 수요가 천연가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겨울이 되면 천연가스의 가격은 더 뛸 것입니다. 반면에 석유의 가격은 중국 등 경기 침체를 반영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 화석연료도 차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원자력 등은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인류의 에너지로 쓰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블록화인데요. 앞으로 러시아, 중국 블록과 서방의 블록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제조업 강국인 중국이 뭉치고 이에 대항하는 유럽과 미국 등 서방이 뭉치며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질 것인데요. 그렇다고 냉전의 시대처럼 두 개의 블록이 완전히 쪼개져서 무역량이 크게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싼 노동력이 만들어낸 공산품은 세계로 수출할 것입니다. 미국도 그것을 원하죠. 미국은 중국이 노예처럼 싼 물건을 팔아 지금처럼 세계의 공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선도국이 되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때 화석연료는 에너지원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석유, 석탄, 원자력 등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석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양광 패널을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나 전기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중국이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갈 때까지 중국은 이러한 패턴을 고수할 것입니다. 화석연료는 중국이 이렇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이런 꼼수를 예방하고 미국의 부가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뒀습니다. 중국산 핵심 강물을 쓰는 배터리와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태양광으로 공장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석탄, 석유 발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남는데 원자력은 미국에 더 이상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연가스 발전소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천연가스의 강점이 있는 옥시덴탈은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워렌 버핏은 앞으로도 옥시덴탈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이번 투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단기간의 투자가 아닌 몇십 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공항 끝 그러나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